202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다들 아마 즐거운 계획 세우고 계시겠죠? 그런데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는요, 좀 섬뜩한 미래를 보여주네요. 2055년 대한민국의 텅 빈 건설 현장. 와, 인구 절벽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집어삼킬지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 같아요. 그렇죠. 이게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이 NRB라는 기업에 대한 자료가 바로 그 절망적인 미래 전망에서부터 시작하고 있거든요. 건설 현장에서 사람이 사라지는 위기 속에서 아예 건설이 아니라 제조와 렌탈이라는 다른 게임의 룰을 들고 나온 기업이죠.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생산하고 또 파는 게 아니라 빌려준다. 이게 과연 망해가는 건설업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당신과 함께 그 가능성과 현실을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건설업의 노동력 부족은 이제 인건비가 비싸지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용의 문제가 아니면요? 네, 아예 집을 지을 사람이 사라지는 생산 불가능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유일한 대안으로 OSC, 옵사이트 컨스트럭션, 우리말로 하면 탈현장화 건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거대한 위기의 실체부터 제대로 짚어두죠. 그 다음에 이 OSC라는 해법이 정말 현실적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NRB라는 기업은 어떤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 장밋빛 미래에 숨겨진 함정은 없는지 이 순서대로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문제의 본질부터 시작하죠. 자료 첫 장에 나오는 대한민국 건설 현장이 멈춘다. 이게 단순히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저도 이 통계 보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 건설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이미 50대하고 60대. 아니 10년만 지나면 숙련공 대부분이 은퇴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젊은 사람들은 아무도 안 오고요. 이러다 정말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삽 한 번 못 드는 날이 오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기존의 그 철근 콘크리트 RC 공법 자체가 인력, 날씨, 민원이라는 세 가지 변수에 너무나도 취약하다는 겁니다. 비 오면 공사 멈추죠. 소음 먼지 때문에 민원 들어오면 또 멈추죠. 숙련공 없으면 품질이 들쭉날쭉하죠. 이 모든 리스크가 결국 공사기간 연장이랑 원가급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죠. 인구 문제는 이 약한 고리를 그냥 끊어버리는 기폭제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건설 방식 자체가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는 거군요. 그래서 대안으로 등장한 게 OSC라는 거고요. 현장 밖, 즉 공장에서 건물의 70, 80%를 미리 만들어 온다. 얼핏 들으면 그냥 조립식 주택 같은데 이게 그렇게 혁신적인가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히 공정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에요. 자료에 나온 표현을 빌리자면 건설업의 정의를 서비스업에서 첨단 제조업으로 산업의 DNA 자체를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잠시만요. 산업의 DNA를 바꾼다니요? 그건 좀 거창하게 들리는데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기존 건설업이 동네 맛집 주방장이 그날그날 재료 컨디션하고 자기 손맛에 따라 음식을 만드는 방식이었다면 OSC는 센트럴 키친에서 수만 개의 밀키트를 오차없이 정확하게 대량 생산하는 방식과 같아요. 아하. 예측 불가능한 서비스의 영역에서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제조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세 가지 혁신이 가능해집니다. 첫째, 속도. 공사기간이 30에서 50% 줄어드니까 수백억짜리 금융비용이 절감되죠. 둘째는 품질입니다. 품질이요? 네. 공장 기계로 만드니까 단열이나 방음 성능이 월등하고 균일해집니다. 아, 마지막은 친환경이겠네요. 현장에서 쿵쾅거리는 일이 줄어드니 건설 폐기물도 거의 안 나오고 나중에 해체해서 다른 곳에 재사용할 수도 있고요. 말씀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이건 그냥 집 짓는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아예 산업의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NRB가 있는 겁니다. 이 OSC라는 큰 그림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을 시도하는 회사가 NRB 하나만은 아닐 텐데요.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왜 하필 NRB라는 회사를 주목해야 하는 거죠? 이 회사만의 특별한 무기라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료에서 기술적 해자, 바로 PC 모듈러 기술입니다. PC,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요. 잠깐만요. 콘크리트요?
보통 이런 조립식 건물은 가벼운 철골로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굳이 무겁고 다루기 힘든 콘크리트를 쓴다고요? 오히려 더 비효율적인 것 아닌가요? 경쟁사들은 다 철골을 쓴다면서요. 바로 그 질문이 NREB의 핵심 경쟁력을 관통하는 지점입니다. 왜 콘크리트를 고집할까요? 단 하나의 시장, 바로 주거용 아파트 시장을 뚫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인이 집을 볼 때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요? 단연 층간소음이죠. 맞습니다. 층간소음, 진동, 그리고 화재. 이 세 가지에 압도적으로 강한 것이 바로 콘크리트입니다. 철골 모듈러로는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죠. 결국 고층 아파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유일한 열쇠가 바로 이 PC 모듈러 기술이고 NRB는 여기에 모든 걸 걸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 임시 건물이나 저층 빌라 시장에 머물러 있을 때 NRB는 아예 아파트라는 본진을 공략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는 거군요. 이걸로 성공한 사례가 이미 있나요?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바로 브릿지 스쿨입니다. 낡은 합도를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할 때 학생들이 임시로 공부할 교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전엔 그냥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놨지만 요즘 학부모들이 그걸 가만히 보지 않죠. NRB는 단열과 방음이 완벽한 고성능 교실 모듈을 만들어서 학교에 빌려주는데 이 시장에서 이미 국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평창 동계올림픽 때 기자들이 묵었던 미디어 레지던스도 이 기술로 지어서 큰 호평을 받았고요. 들어보니 기술력은 확실히 남다른 것 같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더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독특해요. 판매가 아니라 구독이라는 표현이 나오던데? 아니, 건물을 어떻게 구독하죠? 수익 구조의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건설사는 아파트 한 동 지어서 분양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일회성 매출이죠. 다음 일감을 따내지 못하면 바로 매출 절벽에 부딪힙니다. 그렇죠. 늘 수주 걱정을 달고 살아야 하는 구조니까요. 하지만 NRB는 다릅니다. 공장에서 만든 모듈을 브릿지 스쿨처럼 2년에서 3년간 학교에 임대, 즉 렌탈을 합니다.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걸 그대로 회수해서 깨끗하게 수리하고 성능을 업그레이드해서 다음 학교에 또 임대합니다. 할 텐데 이게 수지가 맞나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와 표준화가 핵심입니다. 이미 수백 개의 학교에 동일한 모듈을 공급하면서 운송과 설치 프로세스를 최적화했고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와, 놀라운 건 이 회사는 이미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이 렌탈 사업에서 벌어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25년 3분기 실적을 보니까 벌써 55.6%에 다다르군요. 이미 이름만 건설사지 사실상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부동산 임대기업에 더 가까운 모습입니다. 와. 매출의 55%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임대료라니 이건 정말 건설업계에서는 상상도 못할 비즈니스 모델이네요. 이런 모델로 크게 성공한 해외 사례도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자료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콕 집어 이야기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산쿄 프론티어입니다. 산쿄 프론티어. 어떤 회사인지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일본의 이동형 공간, 그러니까 모바일 스페이스 시장의 압도적인 1위 기업입니다. 그런데 정말 주목해야 할 건 이 회사의 수익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일해야 영업이익률 3에서 5% 정도 남깁니다. 네, 그 정도죠. 산쿄 프론티어는 어떨 것 같으세요? 글쎄요, 한 2배쯤 되려나요? 7, 8%? 14%에서 15% 수준을 꾸준히 유지합니다. 와, 14, 15%요? 이 이미 증명된 셈이니까요. 맞습니다. 자료는 현재 한국의 OSC 시장이 딱 일본의 15년 전, 그러니까 시장이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초기 단계라고 분석합니다. 따라서 NRB가 이 시장을 선점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다면 산쿄 프론티어처럼 압도적인 수익성을 내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성장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학교를 넘어 주택으로라는 표현이 눈에 띄는데요. 성장 로드맵은 아주 명확하게 3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는 바로 지금 하고 있는 교육시설 사업입니다. 노후학교 리모델링 수요는 앞으로 10년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브릿지 스쿨은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계속해줄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가 본격적인 주택시장 진입이겠군요. 그렇죠. 2단계는 LH나 GH 같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주택 시장입니다. 정부가 먼저 모듈러 주택 시장에 판을 키워주는 단계죠. 이 자료를 보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공사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규모 시공 경험, 즉 트랙 레코드를 쌓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가 이 회사의 성패를 가를 진짜 큰 시장이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민간과 실버 시장입니다. 반도체나 배터리 공장을 지방에 지으면 수천 명의 직원이 살 기숙사가 필요하죠. 아, 맞네요. 또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도심 근교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는 실버타운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이 거대한 민간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NRB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만 들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겠죠? 자료에서도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표현으로 밸류에이션을 다루고 있던데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당연히 리스크도 봐야죠. 이 모든 장밋빛 미래가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선 NRB는 첨단 기술을 쓰지만 본질은 공장을 돌리는 제조업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처럼 주가 매출 비율, PS를 3배, 5배씩 받기는 어렵다는 게 자료의 현실적인 시각입니다. 많아야 1.0배에서 1.5배 수준을 목표로 잡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회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숙제는 뭔가요? 단연 낮은 공장 가동률입니다. 25년 3분기 기준으로 21.8%에 불과해요. 미래 수요를 보고 과감하게 선제 투자를 해서 공장은 크게 지어놨는데 아직 그 공장을 꽉 채울 만큼의 주문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이게 바로 2055년에 유령 건설 현장을 피하기 위한 성장통인 셈이죠. 미래라는 배는 만들어놨는데 아직 승객이 다 타지 않은 겁니다. 이 가동률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신호탄인 50%를 돌파하는 시점이 이 회사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변곡점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면 어떤 점들을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어떤 리스크가 이 멋진 스토리를 망가뜨릴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역시 정책 의존도입니다. 아직은 공공기관 발주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지연되거나 예산이 삭감되면 바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려면 하루빨리 민간기업 기숙사 같은 B2B 수주를 늘려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피해갈 수 없는 원자재 가격이겠네요. 철근, 시멘트 가격이 뛰면 속수무책일 텐데요. 맞습니다. 제조 원가의 직격탄이죠. 여기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결국 규모의 경제입니다. 모듈을 철저히 표준화하고 대량 생산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리스크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무서운 인식의 장벽입니다. 아, 모듈러는 그냥 비싼 컨테이너 박스 아니냐는 그 편견 말씀이시군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아무리 좋다고 설명해도 조립식은 집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긴 해요. 네, 그 편견이 여전히 아주 강합니다. 이걸 깨는 데는 왕도가 없습니다. PC 모듈러가 가진 압도적인 방음, 단열성능을 계속해서 알리고 실제 아파트 단지 같은 성공적인 시공 사례, 즉 레퍼런스를 꾸준히 쌓아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살아보니 일반 아파트보다 더 좋은데?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네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수십 년간 굳어있던 건설업의 판을 통째로 바꾸고 있고 NIB는 PC 모듈러라는 날카로운 창과 렌탈이라는 견고한 방패를 들고 이 변화의 가장 선두에 서 있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의 핵심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본의 산큐어 프론티어라는 먼저 길을 걸어간 성공 사례가 있어서 미래의 경로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아주 매력적이죠. 다만 말씀드렸듯이 낮은 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려서 이 모든 비전이 그냥 꿈이 아니라는 것을 실제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의 산업이 거대한 변곡점을 지나는 바로 그 초입에 서 있는 셈입니다. 자료는 NRB를 사회적 인프라를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건설업이라는 전통산업이 기술을 만나 제조업으로 변신하는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분야들, 예를 들면 교육, 의료, 심지어 요식업 같은 분야 중에서 미래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이렇게 제조업처럼 바뀔 수 있는 또 다른 산업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